우주가 무한히 작다고 가정한 다음 격렬한 우주의 대폭발인 빅뱅을 한번 상상해보시면 물질의 본체인 소입자들이 놀라운 속도로 우주 공간 속을 돌진합니다. 소입자들은 고온 상태이기 때문에 함께 모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신생 우주는 팽창함에 따라 열이 식기 시작합니다. 폭발이 있고 난 1초 후에는 새로운 입자들이 형성됩니다. 원자의 구성 성분인 양성자와 중성자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3분 후면은 원시 상태의 수소와 헬륨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빅뱅이 있은 지 1시간 후에는 새로운 성분들이 우주의 구석구석을 채우게 됩니다. 150만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은 수소와 헬륨 이외에도 많은 성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표나 배기, 그리고 모든 생물체들은 탄소나 산소, 철, 마그네슘, 그리고 칼륨과 같은 더 무거운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조 톤이나 되는 무거운 성분들이 바로 발밑에 있는 땅을 구성하고 있다고 해서 어디서나 성분이 다 같은 건 아닙니다. 이 전체 우주에서 더스트, 즉 미립자를 구성하는 물질이 거의 없다는 걸 생각해 보면 지구 중심 관점은 왜곡된 것입니다. 우주 전체를 관찰해 볼 때 수소와 헬륨이 여전히 지배적입니다. 이 두 가지 주된 물질과 비교해 보면 다른 성분들을 모두 합쳐도 전체의 1%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적은 성분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지금은 그것이 별들이 보내준 선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성인 지구는 정말로 놀라운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는 소성단에 속합니다. 이 별들은 어디에서 왔는지, 또 서서히 팽창하는 우주가 어떻게 밀도 있고 반짝이는 가스 덩어리를 탄생시키게 되는지, 이런 별들과 은하의 유래에 대해서 빅뱅 시나리오로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그 신비의 해답에 좀 더 접근하게 됐습니다. 1989년에 미 항공우주국은 우주자연 방사선을 탐지하기 위해 호브라는 위성을 띄웠습니다. 우주자연 방사선은 태양계 먼 곳에서 발사되는 아주 약한 소음인데 과학자들은 우주가 은하우주로 분해되기 이전에 일어난 빅뱅의 잔해라고 믿고 있습니다. 코브 위성은 우주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주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별들은 빅뱅과 함께 시작됐죠. 그 대폭발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를 창조했을 겁니다. 그런 후에 우주는 팽창했고 지금도 계속 팽창하고 있죠.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라는 구조물은 원시 폭발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조물은 원시 폭발이 어떻게 일어났고 또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려줍니다. 상공을 가로지르는 이 거대하고 오래된 구조물들은 바로 초기 우주에서 어떤 한 부분이 다른 부분들보다 더 밀도가 높았다는 걸 말해줍니다. 밀도가 높은 부분은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구조물 자체가 수축됐고 결국 은하나 별들의 발생지가 된 거죠. 초기의 별은 그 크기가 커짐에 따라 별 자체의 무게 때문에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별이 수축할 때는 수소 원자들이 더 빨리 충돌하게 돼서 기체에 열이 올라가게 됩니다. 너무 뜨거워진 별에서는 원자들이 더 이상 반동을 하지 못하는 대신에 융합되어 헬륨이 됩니다. 수소 원자가 융합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는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수소가 헬륨이 되는 법은 알고 있겠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바로 수소폭탄입니다. 수소폭탄이 폭발하는 것처럼 별들도 강한 빛과 열을 냅니다. 각각의 별들은 1초에 수천 개의 폭탄에 맞먹는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다행히 이 작은 덩어리에서 큰 에너지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수십억 년 동안 별이 빛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많은 수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별의 크기가 얼마이건 간에 그것이 제공하는 수소 기체는 점점 적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별은 사멸하기 시작합니다.
별의 생명 주기에서 별의 마지막 단계인 소멸은 주로 별이 감당해야 할 부피에 의해 좌우됩니다. 만약 부피가 아주 큰 별이라면 그러니까 태양보다 100배쯤 또는 50배쯤 크다면 그 별은 붕괴될 거고 이른바 블랙홀을 만들게 되겠죠. 태양의 10배 정도 되는 별들은 붕괴되면 중성자성이라는 물질을 형성합니다. 태양이나 그보다 작은 별들은 붕괴돼 백색 외성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모든 별들의 마지막 단계는 그 부피에 따라 백색 외성이나 중성자성 또는 블랙홀이 되는 거지요. 별은 자신의 무게 때문에 붕괴하기 직전에도 수명을 연장하게 됩니다. 중력은 별이 가능한 한 작아지도록 끊임없이 내부로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별 내부의 뜨거운 열 때문에 밖으로 나가려는 힘이 별의 붕괴를 막아냅니다. 헬륨의 재가 쌓이면 핵융합이 일어날 수 있는 핵으로부터 수소를 밀어내게 됩니다. 그러면 에너지의 발생이 저하되고 별은 중력에 견딜 수 없는 단계에 도달하게 되죠. 별들은 헬륨이 산소가 탄소로 융합될 만큼 충분히 온도와 압력이 상승할 때까지 수축을 계속합니다. 이런 융합이 일어나는 동안엔 짧지만 별의 폭발은 지연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다른 무거운 성분들도 헬륨과 비슷한 단계를 겪으면서 생성됐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즉 추가되는 열과 압력으로 그 성분을 재에서 연료로 바뀌게 하는 것이죠. 둘 다 어느 정도까지는 비슷해도 그렇게 단순한 것은 아닙니다. 별은 크기에 따라서 빛을 내는 기간이 다릅니다. 놀랍게도 부피가 적은 별들이 더 오래 지속됩니다. 부피가 큰 별들은 그 중심부에서 더 높은 온도와 압력을 발생시키고 그 때문에 수백만 년 안에 자신의 연료를 다 써버립니다. 아주 작은 별들은 매우 천천히 타올라서 이론상으로는 거의 1조 년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친근한 별인 태양은 나이가 50억 년입니다. 수소 연료를 공급받은 별은 일생 동안 점점 더 뜨거워지기 때문에 태양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에너지는 지금의 약 70%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느린 온도 상승 덕에 지구상의 생명체가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약 50억 년이 지나고 마침내 모든 수소가 헬륨으로 바뀔 무렵이면 태양의 밝기는 오늘날의 2배는 될 것입니다. 수소가 모두 없어지고 나면은 우리 태양은 완전히 변해서 적색 거성과 같은 별이 됩니다. 점점 붉어지고 부풀어 오르면서 수성과 금성을 빨아들이게 되겠죠. 지구의 해양들은 끓어오르고 지표는 타들어갈 정도가 될 겁니다. 헬륨을 연소시키는 태양은 짧은 제2의 생을 시작해서 헬륨의 공급이 닿을 때까지 몇백만 년간 계속 연소될 것입니다. 태양은 별들에 비해서 대규모의 산소와 탄소를 연소를 시키는 데 필요한 열과 밀도를 만들 수 있는 중력이 없습니다. 헬륨 융합에서 나온 이 찌꺼기들이 그 중심 핵에 축적될 뿐이죠. 하지만 가끔씩 무거운 성분도 만들어지곤 합니다. 그것들이 별 내부 깊숙한 곳에 모이기는 하지만 헬륨이나 탄소, 산소 같은 재보다는 훨씬 느린 속도로 축적됩니다. 헬륨 연료가 저하되면 별은 다시 팽창하기 시작하죠. 제2적색 거성 단계에서는 대류가 열을 표면으로 이동시켜서 이 무거운 성분들을 별 전체에 분산시킵니다. 태양과 같은 별에 있어서 대영광이라면 최후의 거대한 모습이겠죠. 종말이 가까워지면 별은 다시 크기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별 내부에서 나오는 충격파는 별 표면의 가스를 우주 공간으로 발산합니다. 이 가스들이 고체 알맹이인 더스트로 압축됩니다. 이 더스트는 3회라는 별에서부터 저 멀리까지 날아가는데 이를 항성풍 현상이라고 합니다.
수축하는 별 주위에는 강렬한 가스와 먼지 구름이 형성됩니다. 별의 일생이 끝난다는 신호죠. 바깥층은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은 백색 외성이라는 작고 노출된 핵의 중심부입니다. 지구보다 약간 큰 이 외성은 태양 부피의 거의 절반이나 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백색 외성은 정상적인 별일 때보다 더 밝게 연소하지만 크기가 작기 때문에 그다지 밝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 후 수억 년에 걸쳐 서서히 식어 마침내 검고 차가운 채로 남게 됩니다. 우리 태양이 소멸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태양보다 부피가 10배나 20배가 되는 큰 별들은 다른 경로를 따릅니다. 그것들의 수명은 훨씬 짧아서 겨우 수백만 년 지속되지만 그동안에 더 많은 종류의 연료를 연소시킵니다. 아주 큰 별이 지니는 중력의 위기는 수소와 헬륨이 없어지고 난 이후에도 더 무거운 성분들이 계속해서 융합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양파처럼 한 겹씩 연소합니다. 바깥층은 모든 수소를 헬륨으로 용해시키고 그 아래층은 헬륨을 탄소로 용해시킵니다. 또 그 아래층은 탄소를 산소로 용해시키죠. 각각의 층은 더 무거운 성분들을 용해시켜서 마침내 중심부에서는 규소와 유황이 용해되기 시작합니다. 규소와 유황이 용해된 것이 철입니다. 철은 더 이상의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없기 때문에 별이 걸어온 길의 끝이 되는 것이죠. 철 성분으로 된 핵의 부피가 태양의 약 1.5배에 이르면 철 중심핵에선 더 이상 에너지가 방출되지 않습니다. 철 중심핵은 대략 지구 크기인데 이 별에는 종말이 빨리 옵니다. 종말은 파괴적입니다. 철 성분으로 된 중심핵은 그 자체 속으로 꺼져 들어가면 지름은 0.1초 동안 수천 마일에서 100마일 정도로 빨리 오그라듭니다. 그때 낙하물질이 중심에서 발생되는 충격파에 부딪혔다가 뛰어나가게 됩니다. 바로 별이 초신성으로 되는 순간입니다. 별이 붕괴될 때는 놀랄 만큼 많은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그에 비하면 태양의 방출 에너지는 아무것도 아니죠. 만약 이 에너지가 빛으로 방출된다면 우주에 있는 모든 별의 빛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빛을 낼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98%의 에너지는 중성미자의 형태로 나옵니다. 이 중성미자는 다른 물질에 대해 거의 반응하지 않고 포착하기도 힘든 미립자입니다. 중성미자 한 개를 멈추게 하려면 두께가 8조 마일 정도 되는 납으로 된 방체가 있어야 하죠. 보통 중성미자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별의 중심핵에서 빠져나와 별의 무리를 통과해서 우주 멀리로 가버립니다. 하지만 초신성의 경우는 다릅니다. 충격파 내의 압축력이 너무 커서 중성미자까지도 빠져나가려고 애를 쓸 정도죠. 극소량의 중성미자는 그 힘을 증가시키면서 주위 물질에 반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큰 힘을 가진 초신성은 소형 빅뱅으로 폭발합니다. 폭발하려는 별의 내부에서 순식간에 무수한 빛이 나오면서 별의 바깥층을 날려버리는 걸 상상해 보십시오. 충격파는 별의 여러 층을 통과하면서 핵융합을 일으킵니다. 중심에 가장 가까운 물질은 플루토늄이나 우라늄 같은 무거운 성분이 되고 멀리 있는 물질들은 납이나 금, 은, 백금 같은 걸 만들죠. 그러니까 우주와 우리 몸 안에 들어있는 복합 성분들 모두는 폭발하고 있는 태양의 중심부에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초신성의 강렬한 빛은 별의 죽음을 예고하면서 외부로 여행을 해갑니다. 초신성이 맨 끝에 남겨놓은 별의 중심핵을 중성자 별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우주 물질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양자나 전자가 아닌 중성자이기 때문이죠.
또 밀도가 높고 지름은 겨우 16km밖에 안 되지만 태양보다 더 무겁습니다. 이 많은 중성자별을 이루는 물질로 된 각설탕 크기만한 물체를 지구로 가져와서 계산하면 대략 3억 톤의 무게가 나간다는 뜻이죠. 폭발하는 별은 원소 주기폐상의 모든 성분을 우주로 방출합니다. 그 성분들은 다른 별이나 혹성, 심지어 인간의 구성 성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이른바 제2유형의 초신성에 대한 묘사입니다. 하지만 보다 희귀하고 더 강력한 제1유형의 초신성도 있기는 합니다. 이런 종류의 초신성은 큰 별의 폭발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색 거성의 단계를 거친 태양과 비슷한 두 개의 오래된 별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1유형의 초신성에서는 서로 궤도를 그리며 도는 두 개의 백색 외성이 회전력을 상실하면서 모입니다. 마침내 그것들이 충돌하게 되면 그 결합된 덩어리는 중력을 붕괴시키면서 블랙홀이라는 단일한 구조물을 형성합니다. 블랙홀은 자기 스스로 폭발해서 밀도가 높아졌죠. 그러다가 결국 자체의 중력까지 강력해지자 어떤 것도 그것을 통과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심지어는 빛도 통과하지 못하게 된 거죠. 블랙홀이 어떻게 빛의 통과를 막는지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선이 지구를 이륙하는 데는 시속 약 4만 km의 속도를 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속도가 낮으면 중력 때문에 곤두박질 치게 되죠. 이것이 탈출 속도라는 것입니다. 만약 지구를 더 압축한다면 중력을 벗어나는 데 드는 속도는 더 높아야 하죠. 왜냐하면 지구 표면이 지구 중력의 중심부에 더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공깃돌만한 크기가 될 때까지 지구를 압축시킨다면 지표를 벗어나는 데 필요한 탈출 속도는 빛의 속도보다 더 빨라져야 할 것입니다. 지구는 자그마한 블랙홀이 되는 거죠. 우리 은하에는 몇 개의 블랙홀이 있습니다. 하지만 블랙홀은 그 위치를 알아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블랙홀은 보려고 해도 눈에 잘 안 띌 겁니다. 하지만 좀 더 충분히 가까이서 보게 되고 또 블랙홀의 뒤편에 별이 있다면 블랙홀 바로 뒤편에 있는 별 모양이 찌그러져 보이고 심지어는 빛의 고리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되죠. 블랙홀은 중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옆을 지나가는 빛을 굴절시킵니다. 천문학자들이 블랙홀을 보는 방법은 블랙홀의 강력한 중력이 주변에 미치는 결과에 의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은하의 중심이 되는 거대한 블랙홀인데 중심을 향해 떨어지고 가스 소용들에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가스는 은하의 중심으로 떨어져 점점 더 가까이 모아지죠. 접착성이 강해지고 밀도도 높아지면 매우 뜨거워져서 액선을 포함해서 또 다른 방사선을 방출하게 되죠. 이 현상을 보고 블랙홀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블랙홀은 많이 존재하지만 별의 종말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별은 죽을 때 다른 별이나 혹성으로 원료 그대로의 물질들을 내보냅니다.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죽어있던 별 두 개의 잔해물로 태양계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초신성의 폭발이 없었더라면 지구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생명체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별 하나의 죽음이 새로운 별을 생성시키는 씨앗을 우주에 뿌린다는 것이 신의 섭리 같기도 합니다. 죽은 나무가 토양을 비옥하게 해서 다시 새로운 숲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이치죠. 이것이 우주의 진행 방식인 것 같고
또 이것은 지구상의 생명 주기와 우주를 연결해 줍니다. 결국 우리는 소성단에서 만들어진 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연약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우주 여행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David is not like a sportsman. He's not chasing world fame or gold medals.